안녕하십니까. 정규제TV 시청자 여러분, 한국경제연구원의 송원근입니다. 극강 시즌2 시장경제에 대한 오해와 이해, 제가 맡은 부분, 오늘이 벌써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교육과 경제에 관한 것입니다. 과연 이 교육 수준이 생산성을 높이고 경제 성장에 기여를 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제가 이 책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장하준 교수가 얘기했던 부분을 오늘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장하준 교수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교육 수준, 특히 고등교육 수준하고 경제와는 무관하다. 교육의 목적은 생산성 향상, 경제 성장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교육이 생산성 향상이나 경제 성장에 별로 기여한 바가 없다 하는 얘기를 여러 가지 증거를 들어서 얘기를 합니다. 그 장하준 교수 같은 증거에 대해서 몇 가지를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동아시아 국가들 얘기를 하죠. 동아시아 국가들이 한국이라든가 대만, 그 다음에 싱가포르, 홍콩 이런 국가들이 있는데요. 이런 나라들이 이제 1960년 이후에 급속하게 경제 성장을 이루었죠. 먼저 타이완과 필리핀을 비교를 합니다. 1960년에 문맹률이 타이완은 46%, 대만은 46%고요. 필리핀은 28%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은 타이완은 기록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었던 데 반해서 필리핀은 잘 아시다시피 1960년대만 해도 아시아에서는 상당히 좀 선진국에 들어가는 국가였습니다만은 경제가 정체를 하고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죠. 그 다음에 이제 한국하고 아르헨티나를 비교합니다. 한국의 문맹률이 더 높았지만은 아르헨티나보다 빠른 성장을 해서 아르헨티나의 5분의 1에 불과하던 국민소득이 지금 거의 한 3배가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아르헨티나라는 나라는 그 20세기 초반만 해도 세계 10대 부국 중에 하나였죠. 그렇지만 20세기 내내 성장을 제대로 하지 못한 국가, 포퓰리즘의 폐해가 가장 컸던 국가, 사실 에바 헤론이라든가 이런 식 페로니즘이 횡행했던 국가죠. 뮤지컬이나 영화로서는 상당히 감동적이었습니다만은 국민들의 삶에 끼친 영향은 굉장히 부정적이었던 그런 국가입니다. 그런 국가와 한국을 비교를 했습니다. 문맹률을 갖고 비교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랜트 프리쳇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쓴 논문이 있는데요. 1960년에서 1987년까지 세계 수십 개국의 자료를 토대로 해서 교육 수준이 높아진다고 해서 경제 성장이 촉진된다는 증거는 거의 없다. 이런 연구 결과를 발표합니다. 이 논문을 예를 들었죠. 그 다음에 또 몇 가지 예를 든 것이 수학 성적하고 경제 실적이 관련이 없다는 조사 결과. 예를 들면 구소련 국가라든가 동아시아 국가보다 미국의 수학 성적이 더 낮고 수준이, 또 그 북구의 부국 중에 하나인 노르웨이 같은 경우 미국보다 더 낮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지식하고 고등교육이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고요. 고등교육에 대한 집착은 학력 인플레이션 같은 부작용만 초래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는, 이거는 이제 증거라고 된 거고요. 그럼 이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논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논리적인 근거를 대냐면은 경제가 발전할수록 기계가 더 많은 지식을 대체하기 때문에 기술 수준이 높은 경제일수록 교육받은 사람이 덜 필요로 하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등교육하고 생산성, 그 나라의 생산성이 무관하다는 구체적인 예로 스위스라는 나라를 듭니다. 스위스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세계적인 부국 가운데 하나죠. 그런데 90년대 중반까지 스위스의 대학 진학률은 10에서 15% 정도에 머물렀다. 그러면서 그렇지만은 세계 최고의 생산성을 기록한 스위스. 그래서 이 고등교육하고 국가의 생산성하고는 무관하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교육의 목적은 생산성 향상에 있지 않다는 주장이고요. 생산성 향상,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장하준 교수의 주장 내지는 방안을 얘기합니다. 유치산업 보호 육성이라든가 페이션트 캐피탈이라고 그러죠. 인내하는 자본,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우리가 보통 얘기할 수 있는 건 장기 투자 자본입니다. 장기 투자 자본을 제공하는 금융 시스템.
복지제도, 그다음에 연구개발 훈련 위한 보조금, 규제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죠.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전부 정부의 개입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어떤 식으로 개입하고 산업을 만들어 가서 경제를 성장시키는 것이지, 고등교육을 한다든가 교육에 투자해서 경제가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 좀 반론을 좀 제기를 해보겠습니다. 동아시아 경제 성장하고 교육의 관계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대만이나 한국이 기록적인 경제 성장을 했죠. 그때 교육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경제 발전의 단계마다 그 단계에 적합한 인적 자본하고 기술의 공급이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이를 위해서는 인적 자본의 역할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교육의 역할이 필수적이죠. 그러니까 장하준 교수가 얘기했듯이 산업화 이전의 문맹률하고는 그걸 가지고, 산업화 이전의 문맹률을 가지고 교육과 성장의 무관함을 주장하는 근거는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자, 우리 예를 들어보면요. 산업화를 하던 시대를 생각을 해보면은 교육열이 대단했죠. 우리나라의 교육열이. 물론 그때는 대학 진학률은 높지 않았습니다만은 문맹률도 줄어들었고, 중등교육, 고등교육에 대한 수요가 높아서, 자, 논 팔고 땅 팔아서 자식들 교육시키려고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굉장히 고생을 하셨죠. 자, 이랬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이 가능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면은요, 우리나라가 이제 수출주도 공업화를 통해서 경제가 급속하게 발전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단계마다 그 중심이 되었던 산업을 생각해 보면은요, 산업화 이전에는 우리나라 농업 중심의 사회였고, 그 다음에는 1960년대부터 경제 발전을 시작하면서 처음에는 노동집약적인 경공업에 비교우위를 갖고 있었고요. 그게 주된 산업이 됐었고, 그 다음엔 중화공업, 그 다음에는 자본집약적인 고부가가치 제조업, 우리가 요즘 많이 보는 IT 산업이라든가 자동차, 조선같이 자본이, 장비가 많이 투여되는 그러한 고부가가치 제조업으로 발달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발전이 가능했던 이유는, 이게 경제 발전과 더불어서 산업의 비교우위도 바뀌고 중심이 되는 산업도 바뀌었는데요. 이런 발전이 가능했던 이유는 적절한 인적 자본의 공급과 기술의 이전 및 개발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자, 인적 자본이 그 단계마다 적절하게 공급이 됐다 하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그 인적 자본을 만들 수 있었던 교육의 역할이 컸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점점 산업이 발전하고 기술이 발전하는데요. 기술이 발전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뭐 중화공업 단계라든가 이럴 때는 선진국으로부터의 기술의 이전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럴 때 기술의 이전이나 개발이 인적 자본의 뒷받침 없이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인적 자본이 뒷받침돼야 되고요. 인적 자본이라는 것은 교육을 통해서 양성되고 축적이 됩니다. 따라서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 성장에 있어서 교육의 기여, 교육의 역할이 컸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단순히 산업화 이전의 문맹률을 갖고 얘기할 수는 없는 얘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교육 수준하고 생산성에 대해서 란트 프리쳇 교수의 논문을 장하준 교수는 인용을 했습니다만은, 거기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프리쳇의 연구는 교육과 성장의 관계를 밝히려는 다양한 연구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 연구 결과가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른 연구 결과들을 보면요. 여기서 이제 이건 조금 기술적인 문제고 학문적인 문제이긴 한데요. 실증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이 국가별로 교육 수준을 측정을 합니다. 이 나라는 평균 교육 수준이 어느 정도 되고, 예를 들면은 평균 교육 연도가 한 12년 된다, 13년 된다. 자, 이런 식으로 측정을 합니다. 측정을 하고 그 변수를 가지고 GDP 성장률과의 관계를 보면서 교육의 수준이 경제 성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것을 소위 말해서 실증 분석을 하는 거죠. 그때 문제가 되는 것은 각국의 교육 수준에 대한 측정 오차 문제가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이게 제대로 측정이 되느냐. 예를 들면 대학 진학률을 갖고 보면은, 대학 진학률이 몇 %다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이 나라의 교육 수준은 뭐 12년, 아니면 뭐 9년, 뭐 이런 식으로 측정이 되고 측정이 되는데요. 그럴 때
측정 오차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측정 오차가 크면 클수록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부정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프리책 교수 같은 경우는 그 영향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별로 영향이 안 나타난다 하는데 그 부분에서 측정 오차의 문제가 고려가 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크루거하고 린달이라는 두 분이 이제 그 논문을 썼어요. 이분은 이제 이시적인 분석, 거시적인 분석을 다 했는데 교육 수준에 대한 측정 오차를 고려를 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측정 오차를 줄일 수가 있느냐 하는 부분을 고려를 해서 그랬을 때 교육의 증가는 성장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을 보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버드 대학의 베로 교수하고 지금 고려대학에 계시는 이종화 교수 두 분이 2010년에 연구한 게 있습니다. 1950년부터 2010년까지 146개국에 대한 자료를 이용해서 교육과 경제성장과의 관계를 봤을 때 교육이 경제성장에 매우 의미 있는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보였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요. 교육의 확대, 교육 수준의 상승에 따라서 인적 자본이 축적이 되죠. 분명히 축적이 됩니다. 그러면은 노동 생산성이 높아집니다. 이것은 당연한 결과고요. 생산성이 높아진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경제 성장에 교육이 기여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고등교육인데요. 고등교육을 통해서 뭐가 형성되냐면 숙련 노동력이 증대합니다. 숙련 노동력이 증대하면은 숙련 노동력이 증대해야만이 선진 기술의 습득 능력이 올라가죠. 이것이 경제 발전 그리고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게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식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지식하고 고등교육, 생산성 향상의 문제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하준 교수의 주장을 한번 보면은요. 지식이 높고 교육이 수준이 높아서 나라가 부강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부강한 나라들은 앞선 지식을 보유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지식경제 이런 게 새로운 게 아니란 얘기죠. 지식경제가 물론 새로운 건 아닙니다. 부강한 나라들이 지식 수준, 교육 수준이 높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식하고 고등교육이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고 학력 인플레이션 같은 부작용만 초래한다. 이 얘기는 수긍이 잘 안 가는 얘기죠. 자, 경제가 발전할수록 지속적인 성장에 기술 진보, 혁신, 그리고 인적 자본은 필수적입니다. 우리가 지금 요즘 창조 경제를 얘기하는 것도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혁신이 필요하고요. 혁신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기술 진보를 통해서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를 합니다. 그럼 이런 혁신과 기술 진보는 어디서 나오느냐? 숙련된 그리고 고급의 인적 자본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지식과 고등교육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 발전에 따라서 교육과 지식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근데 이 장하준 교수의 논리 내지는 이론적인 배경을 한번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얘기는 경제가 발전할수록 기계가 지식과 기술을 대체해서 교육받은 사람을 덜 필요로 한다. 이런 얘기인데요. 기계화를 하게 되면은 탈숙련화를 하게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이제 마르크스주의자들의 노동과정론을 차용한 겁니다. 기계화에 의한 탈숙련화가 교육의 필요성을 감소시킨다. 이걸 이제 연결시키는 주장인데요. 유명한 마르크스주의자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브레이버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브레이버만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 Labor and Monopoly Capital, 노동과 독점 자본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새로운 기술의 등장과 그에 따른 생산 방식의 변화, 기계화는 일자리를 파괴하는 동시에 노동자의 탈숙련화를 촉진한다는 주장입니다. 자, 노동자의 일자리를 뺏을 뿐만이 아니라 기계화가 노동자들이 그동안에 갖고 있던 지식 내지는 숙련도 이런 것을 다 무용지물로 만든다는 얘기죠. 언뜻 들으면 그럴듯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는 어떤 논리랑 비슷하냐 하면은 산업혁명 직후에 나타났던 러다이트 운동이라고 있습니다. 기계 파괴 운동이죠. 기계가 우리 일자리를 뺏어간다. 이거하고 같은 맥락의 논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논의에 근거해서 장하준 교수는 기술적으로 발달한 경제일수록 교육받은 사람을 덜 필요로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죠. 자,
자, 브레이버만의 논의를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기존의 경제학하고는 조금 다른 시각에서 노동 과정이라든가 생산 과정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노동 과정에서는 노동자와 자본가의 이해가 충돌한다. 그 이해 충돌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타난다는 얘기인데요. 자본가의 입장에서 보면은 노동자에 대한 통제를 위해서 탈숙련화가 진행된다는 겁니다. 자, 노동자들이 기계화가 덜 돼 있으면은 그 생산과정, 노동과정에서의 역할이 커지고 거기에 따라서 자신의 일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노동과정을 노동자들이 통제할 수가 있습니다. 브레이버만의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기계화를 통해서 숙련도가 필요 없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직업 관련 지식이 파괴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노동의 역할은 저렴해지고 파편화되면서 직무 수행을 위한 기능이 그 직무의 내용으로부터 분리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생산 과정에서 노동자가 하는 일이 예전에 많았죠. 예를 들면 어셈블리 라인이 생기기 전에는 한 노동자가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고 그 노동 과정을 지배를 합니다. 그렇지만은 어셈블리 라인이 생기면은 거기서는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굉장히 단순 반복적인 일만 하게 된다. 탈숙련화가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기계화라는 것은 기계가 노동을 대체할 뿐만이 아니라 근로자의 직무와 관련해서 필요한 기술적 지식을 감소시키고 근로자의 탈숙련화를 촉진시킨다는 얘기인데요. 이런 마르크스주의의 노동과정론에 근거해서 경제가 발전할수록 교육의 필요성이 감소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요, 우리 어셈블리 라인 얘기를 하면 제일 처음 나왔던 얘기가 이제 포디즘입니다. 포드주의인데, 포디즘이라는 건 뭐냐면 어셈블리 라인이 나오면서 생산성이 급격히 향상이 됐죠. 탈숙련화가 된 것이 아니라 생산성이 급격히 향상이 됐습니다. 급격히 향상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생산성이 향상이 되고 생산성 향상에 따라서 가격 하락도 나타나고 사람들이 후생이 높아지고 거기에 따라 소득도 증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에 대한 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죠. 그럼 근로자들의 소득은 올라갑니다. 임금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임금이 올라가고 그 사람들이 대량 소비를 할 수 있게 되는 이런 사회가 되는 거죠. 자, 근로자들의 임금은 높아지고 생산성은 올라가면서 생산성이 올라가니까 임금이 높아지고 거기에 따라서 사실은 대당 가격은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동차 같은 경우 그 당시 나타났던 게 이제 T 모델인데 T 모델 같은 경우는 그전에는 자동차라는 것은 아주 부유층만 이용할 수 있는 것이지만은 일반 서민층 내지는 보통 사람들도 자동차를 탈 수 있게 된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거 일관 조립 라인, 어셈블리 라인, 포디즘의 결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기계화 같은 새로운 생산 방식이 등장을 하면은 생산이 효율적이 되고요. 자본이 증가하고 노동 생산성이 상승합니다. 그럼 이런 성장으로 인해서 노동 생산성 상승, 생산성 상승에 따른 성장으로 인해서 새로운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죠. 거기에 따라 소득도 증가합니다. 그래서 기술 진보의 결과로 나타나는 기계화는 일자리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생산성의 증가와 경제 성장을 통해서 다양한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일자리는 없어지겠죠. 예전에 혼자서 하던 일자리는 없어지지만은 새로운 기계가 들어와요. 근데 그 기계가 한다고 해서 이것이 숙련도가 없어지고 탈숙련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기계를 다룰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느 정도 지식이 쌓여야 되고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요즘도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제조업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 근데 이거 자꾸 제조업하고 서비스업 자체를 분리해서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조업도 점점 기계화가 되면서 노동 생산성이 올라가고 거기에 따라서 거기 관련된 예전의 일자리는 줄어들겠지만은 그것과 부과된 여러 가지 서비스가 나타납니다. 새로운 지식도 나타나고 그것을 위한 연구 개발도 하게 되고요. 그렇다 보면 이런 부분으로 일자리가 계속해서 증가해 가는 것이고 그것이 탈숙련화의 과정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기술 진보는 노동자의 탈숙련화가 아니라 보다 많은 지식을 지닌 숙련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격차를 한번 생산성 격차가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아체모글루라는 분이 2001년에 쓴 논문에 보면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국가 간의 기술과 지식의 이전이 자유로운 경우를 가정을 하는 경우에도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생산성 격차가 나타납니다. 왜 나타나느냐? 이것은 근로자들의 숙련도 차이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선진국의 선진 기술이 개도국에서 이용되기 어려운 것은 그 기술을 이용할 수 있는 숙련된 근로자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술 수준과 생산성이 높은 국가일수록 숙련 노동력이 상대적으로 풍부하죠. 이것은 결국 국가의 전반적인 교육 수준, 특히 고등교육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나라가 지금 대학 진학률이 굉장히 높아요. 80%가 넘습니다. 학력 인플레이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학력 인플레이션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이제 고등교육을 받으려고 사람들이 상당히 노력을 했기 때문에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다른 개도국이나 비슷한 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뭐 교육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이 부분만 말씀드리면은, 자, 그럼 외국인 투자자들이 대한민국을 생각할 때 굉장히 매력적인 투자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이유 중에 하나가 풍부한 숙련 노동력입니다. 물론 다른 이유 때문에 뭐 여러 가지 규제라든가 투자에 대한 규제, 뭐 수도권 규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외국인 투자를 제약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만은 노동력 자체만 볼 때는 풍부한 숙련 노동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특히 선진국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투자처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그만큼 고등교육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숙련 노동력이 풍부하고 그만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생산성을 높이고 제고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갖추어졌다. 그래서 교육 수준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고등교육이라는 것은 생산성 향상, 특히 지식, 고등교육은 특히 이런 그 노동집약적인 경공업 수준의 개도국 초기 단계에서 지금 우리나라 같이 선진국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국가에서는 더욱더 그 필요성, 역할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이 생산성 향상이나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바가 없다, 별로 없다 하는 얘기는 맞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것은 경제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기계화가 진행되면 더 진행될수록, 그 다음에 기술 수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교육의 중요성은 더 커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스위스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스위스의 대학 진학률 얘기를 합니다. 대학 진학률이 낮다. 근데 이제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OECD에서 이제 대학 진학률을 얘기할 때 A형이 있고 B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렇게 대학에 가는 것,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가는 건 이제 A형이라고 볼 수가 있고, 기술과 관련된 뭐 응용과학대학이라든가 이런 건 B형으로 취급을 합니다. 근데 스위스는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그 교육 시스템이 우리랑은 많이 다릅니다. 곧바로 직장에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중고등학교 때부터 직업학교를 다니죠.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직업학교를 다니면서 직장과 연계를 맺고 그 직장에 나가게 되죠. 그러다가도 대학을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직장을 다니다가 더 필요하면 응용과학대학 이런 데로 갑니다. 그러니까 직업교육이 굉장히 발달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A형을 보면은 그렇게 높질 않았어요. 그때 보니까 한 15% 내지 17% 됐는데 이것이 한 40%까지 증가를 합니다. 반면에 B유형의 고등교육 입학률은 29% 1990년대 중반에 그 정도 됐었어요. 그것이 한 20%로 줄었죠. 그래서 합쳐보면은 한 50-60% 이상의 대학 진학률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대학 진학률 자체도 낮질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위스 대학을 보면은 교육하고 연구 수준이 매우 높습니다. 스위스는요, 인구 대비 노벨상 수상자하고 특허 건수가 세계 1위고요. GDP 대비 논문 인용 비율, 인구 대비 과학 및 공학 논문 비율도 세계 최상위권입니다. 세계 최고의 첨단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요. 하이테크 산업에서도 선도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스위스의 과학기술 수준이 높다는 것은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양질의 수준 높은 고등교육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스위스의 수준 높은 고등교육이 높은 과학기술을 만들어내고 이것이 생산성 향상 및 경제성장에 기여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스위스가 세계에서 소득 수준이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스위스 얘기를 꺼낸 김에 장하준 교수가 경제성장 내지는 경제발전을 위해서 하는 처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치산업보호라든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인내하는 자본이라든가 여러 가지 규제라든가 아니면
연구개발을 위한 보조금, 복지정책 이런 것들이 있죠. 스위스를 보면은요, 장하준 교수의 처방하고는 완전히 반대되는 제도적 기반을 통해서 부유한 나라가 된 대표적인 예입니다. 유럽에서 가장 높은 경제적 자유를 구가하고 있고요. 선진국에서 가장 낮은 세율, 규제가 적은 기업 환경, 그리고 자유무역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스위스는 다양한 분야의 산업에서 세계적인 기업하고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만은 정부가 특정 산업을 육성 지원한 예는 전혀 없습니다. 그 대기업 비중이 우리나라처럼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은 경제력 집중도 높다고 볼 수가 있는데 대기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개입을 하지 않는 작은 정부의 원칙을 가장 충실히 지키고 있는 국가가 스위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은요, 교육, 특히 고등교육이 생산성 향상, 그 다음에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교육과 경제 성장이 무관하다, 생산성 향상이 무관하다 하는 얘기는 성립되지 않는다. 이렇게 오늘 결론 말씀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